안녕하십니까. 기사퍼스트 권호석입니다. 자,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이제 마지막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 개론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정보통신 개론은 정보처리 산업기사, 정보처리 산업기사에도 동일한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면제되는 그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산업기사를 가지고 계시면은 3개 과목만 여러분들이 응시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참고 삼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통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통신의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통신이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점.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온라인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그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가 이런 통신이라는 개념, 통신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여러분들이 배우려면은 오프라인 학원에 오셔야 되죠. 그죠? 학원에 오셔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댁이나 학교에서 강의를 그대로 들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이유, 그리고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통신이라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이용한다든지 인터넷 서핑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은 다 통신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이 통신, 컴퓨터와 컴퓨터 간의 통신,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어떤 기술이 있는지, 어떤 장치가 있는지 그런 개념들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정보통신이 무엇인지, 일단 정보통신의 개념과 정보통신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데이터 통신 그리고 정보통신에 대해서 개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 통신이다 혹은 정보통신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보처리 같은 경우에는 정보처리 기사에서는 데이터 통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보처리 산업기사에서는 정보통신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념으로 따지자면은 정보통신이 개념이 좀 더 커요. 큽니다. 자, 정보통신의 개념과 데이터 통신의 개념 같은 의미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면밀히 따지자고 하면은 일단 정보통신의 개념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정보라는 개념과 데이터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면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통신은 데이터 통신과 데이터를 처리한 그 정보까지도 전송했을 때 정보통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념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시험에 나오는 것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통신이 필요한 이유, 왜 필요한지 자,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정보 양이 많아졌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지식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그리고 통신 기술이 발달되었죠. 자, 그래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자, 컴퓨터 기술이라든지 통신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다라면은 통신한 개념이 나올 수가 없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정보 양도 뭐 정보의 개수가 많지가 않다. 그죠? 공유할 데이터가 많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통신할 이유가 크게 없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정보통신이 필요한 이유는 정보의 양도 많아졌고 컴퓨터, 통신 기술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용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다. 자, 공유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정보통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보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정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처리 후에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서 체계화한 거, 그것을 정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날씨 오늘 날짜로 해서 이전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 그것은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혹은 내일 날씨가 어떻게 될 겁니다라는 것을 이전에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했다라면은 그것은 그 날씨라는 목적이 맞는 정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정보화 사회라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정의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살고 있죠, 그죠? 자, 그 정보화 사회의 개념은 아시겠지만은 이론적인 거, 그죠? 실제 학문적으로 정의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의 생성, 가공, 축적, 활용 등의 정보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하여 그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말은 어렵지만은 뭐 간단하죠. 정보를 만들어서 그것을 활용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정보화 사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은 데이터 통신의 정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데이터를 가지고 통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컴퓨터 입장에서 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것들이 되겠습니까? 1과 0이죠. 1과 0. 전원이 공급이 된다. 자, 공급이 되지 않는다. 자, 컴퓨터 입장에서는 데이터라고 했을 때는 디지털 형태로 0과 1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통신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단순하게 1과 0, 디지털 형태의 정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정보의 가지수가 많죠. 정보는 많습니다. 컴퓨터 입장에서는 정보를 0과 1이다, 디지털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영상도 있고요, 사진도 있고요, 음성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문자도 있고 숫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통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그 수많은 정보 중에서 디지털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것들, 자, 그런 것을 서로 주고받을 때를 우리는 데이터 통신이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자라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구분해서 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까다롭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데이터 통신과 정보 통신의 이제 정의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키워드 여러분들 개념을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정보 통신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결합에 의해서 통신 처리 기능과 정보 처리 기능. 자, 통신은 서로 주고받는 거죠. 주고받는 거고요. 그 다음 정보 처리 기능. 자, 정보 처리 기능까지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한 통신이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로 만들어내는 과정까지 그 기능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포함이 돼야 돼요. 정보통신하고 얘기를 할 때는 컴퓨터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데이터 통신하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꼭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은 것도 데이터 통신이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를 포함하는, 자, 이런 이제 정의를 내릴 수가 있고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자, 정보의 변환, 처리 과정이 추가된 형태의 통신이다. 그래서 통신하고 처리하고 이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변환하고 뭐 저장하고, 자, 이런 것을 다 이제 통합한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형태를 포함하는 모든 정보, 자, 모든 정보가 이제 정보통신의 정의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통신 처리 기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게 좀 더 상세하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통신 처리 기능이 무엇인지,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자, 통신 처리 기능이 무엇이냐 하면은, 기계 대 기계. 기계라면은 컴퓨터도 있고요, 팩스도 있고요, 전화기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 장치가 있죠. 자, 여러 개의 이런 장치들끼리 통신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으로서 속도를 변환하고 프로토콜을 변환한다. 자, 프로토콜이 무엇인지는 다음에 또 설명을 상세하게 한 개 강의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프로토콜을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약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약속, 규약. 자, 장치들, 그 A라는 장치가 있고 B라는 장치, A라는 회사에서 만든 장치가 있고 B라는 회사에서 만든 장치가 있습니다. 이런 통신 장치들끼리도 서로 통신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장치들끼리 서로 통신을 하는데 서로 만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통신하는 언어, 약속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프로토콜을 변환한다는 얘기는 그 약속을 맞춰준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한국 사람하고 뭐 미국 사람하고 외국 사람하고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그 언어를 변환해주는 역할도 이제 통신 처리 기능이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속도를 변환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A 회사에서 만드는 이 장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B 회사에서 만든 장치는 속도가 느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서로 통신할 때 이런 속도도 서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통신, 자, 기계 대 기계끼리 통신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과정, 자, 그 과정에서 주로 이제 속도 변환이라든지 프로토콜 변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통신 처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특징을 볼까요? 자, 정보통신의 특징은 거리와 시간을 극복한다.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 들으시는 이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자, 대형 컴퓨터와 대용량 파일을 공동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자, 서울에 있는 고성능의 컴퓨터를 원격지에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이용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통신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 자, 은행 본사는 슈퍼컴퓨터가 있죠. 슈퍼컴퓨터. 자, 그러면 슈퍼컴퓨터 앞에서 앉아있는, 자, 이 담당자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지역으로 다 망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대형 컴퓨터와 이 대형 컴퓨터 내에 있는 대용량의 파일을 공공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네이버라는 사이트를 여러분들 이용하는 개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신의 3요소라고 했을 때는, 자, 정보를 보내는 장소와 정보를 수신하는 장소,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정보를 보내는 장소를 정보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보를 수신하는 측을 수신원이다, 그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서로 회선이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자, 이것을 전송 매체다, 혹은 통신 회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신의 3요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정보원, 전송 매체, 수신원,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데이터 통신과 정보 통신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기본 개념은 간단하죠. 자, 이 개념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만 잘 잡으시면요, 아무리 가지를 쳐도 여러분들이 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보통신 시스템에서 통신 처리 기능과 가장 밀접한 것은, 자, 통신, 서로 A 회사의 장비와 B 회사의 장비끼리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일단 속도 차이가 발생을 할 수 있죠. 속도. 그 다음 뭐예요? 약속, 사용하는 언어가 다를 수 있다. 그것을 우리는 프로토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프로토콜의 변환 기능이다. 나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중 정보통신의 의미를 가장 폭넓게 표현한 것은, 자,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결합이다. 자, 컴퓨터가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보 처리죠. 정보 처리. 그래서 정보를 만드는 처리와 통신 기술이 결합되었다. 그래서 통신 처리 기능과 정보 처리 기능은 물론 정보의 변환, 저장 과정이 추가된 형태의 통신이다.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와 정보의 진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표현한 것은,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가 있죠. 자, 이 데이터를 컴퓨터라는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정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가 하는 역할이 데이터를 정보로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하나의 도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이 정보를 가지고 활용을 해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지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발전되게 되면 지능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란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자, 여러분 출제가 되었죠. 자, 정보화. 여러분 기본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정보의 생성, 가공, 축적, 활용, 이런 정보 행위를 의도적으로 행하여, 자, 정보를 만든다는 얘기죠. 만들어서 가치를 높이는 활동이다. 그것을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데이터 통신이라든지 정보 통신, 이게 과거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정보 통신의 개념은 아니었겠죠, 그죠? 자, 과거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지 통신 시스템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초의 통신 시스템. 자, 최초의 통신 시스템은 군사의 목적으로, 군사용으로 만들어졌어요. 통신. 자, 여기 A 지역, B 지역, C 지역. 자, 전쟁이 만일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장치들끼리 연결되어 있다라면 이쪽에 공격을 받게 되면은 이 자료가 여기서 또 공유가 서로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미국의 반자동 방공 시스템의 그 군사적 목적으로 해서 처음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SAGE라고 얘기를 하고요. SAGE, SAGE. 자, 최초의 통신 시스템이다. 그렇게 그리고 군사용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이다. 최초의 상업용이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알로하 같은 경우에는 무선 패킷 교환 시스템이다. 자, 최초의 무선 패킷 교환 시스템이다. 이것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무선 패킷 교환 시스템은 상당히 중요해요. 다음에 말씀을 다시 드릴 겁니다. 키워드 기억을 일단 하십시오. 자,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통신 시스템이다. 그리고 군사용으로 이용이 됐다. 자,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이다. 알로하 같은 경우에는 무선 패킷이다. 자, 됐습니까?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전에 다들 한번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 처리 방식, 오프라인. 서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초기 전송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어떻게 전송을 해야겠습니까? A라는 지역, B라는 지역이 있어요. A라는 지역에서 B라는 지역으로 통신을 하려고 하면은 선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정보를 운반하는 거죠.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오프라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 거래 처리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래 처리 방식. 자, 거래 상황을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거래, 트랜잭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거래 처리 방식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격 일괄 처리 시스템. 자, 원격지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한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면은 원격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서 그 처리 결과를 받는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온라인 처리 시스템, 온라인 처리 방식, 오프라인하고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자,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데이터 발생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가 원격지에 설치된 컴퓨터와 통신회선을 통해 직접 연결된 형태다. 자,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형태. 이것을 온라인 처리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실시간 처리의 개념과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를 보는 거라든지 자석 예매라든지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온라인 처리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실시간 처리 방식 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를 즉시 처리하는 것을 실시간 처리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 중 서로 관련성이 먼 것은 자, ENIAC. 자, 컴퓨터를 한 번씩은 정의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최초의 컴퓨터다. ENIAC. 자,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틀렸네. 그죠? 상업용이 아니고요. 자, 세이지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통신 시스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상업용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세이버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인데 설명이 틀렸고요. 답안 같은 경우에도 맞는 이유가 항공기 좌석 예매 같은 경우가 상업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설명이 맞습니다. 2번.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최초로 이용된 분야, 최초로 이용이 되었다. 자, 군사용으로 이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쭉 읽어보시면 답이 보이실 겁니다. 자, 온라인 시스템의 대량 보급으로 정보 통신을 위한 표준화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자, 표준화는 중요하죠. 표준화 중요합니다. 자, A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B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자, C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 자, 각각 그 기준이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서로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맞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표준화가 필요해요. 자, 보세요. 자, 휴대폰. 예전에 휴대폰이 만들어졌을 때는 자, 삼성, LG,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에서 여러 개의 모델을 개발을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그때 충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충전기. 자, 충전기가 매번 그 모델이 달랐어요. 그죠? A 회사의 1번 모델 달랐고, 2번 모델 달랐고, 3번 모델 다르고. 그죠? 네.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집에 콘센트에 보면은 전부 충전기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표준화시키면 되겠죠. 맞습니까? 하나의 충전기와 휴대폰에 연결되는 부분을 표준화시키게 되면은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신한 얘기가 나올 때는 표준화가 필요해요. 그래서 필요성이 줄어든다라는 설명 자체가 틀렸습니다. 자, 4번 정보통신 시스템의 처리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온라인 처리, 자, 거래, 트랜잭션 처리, 실시간 처리 다 맞고요. 트래픽 처리라는 것은 없습니다. 나버린 정답이고요. 자, 이제 정보통신의 이제 기본 개념을 이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 정보통신의 시스템, 자, 정보통신을 하기 위한 요소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 사용할 때 그때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 댁에서, 자,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죠. 만약 여기가 이제 네이버 사이트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컴퓨터 필요하겠죠. 컴퓨터,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컴퓨터가 먼저 필요해요. 자, 근데 이 컴퓨터를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는 겁니까? 자, 통신이라는 개념에서는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컴퓨터가 있으면은 모니터가 있고 키보드가 있고 자, 본체가 있는데요. 자, 본체에서 하는 역할, 그러니까 CPU가 하는 역할은 처리 기능이죠. 자, 모니터와 키보드가 하는 역할은 뭡니까? 입출력이죠. 입출력. 그죠? 예. 그래서 기본적인 통신이라는 개념에서는 먼저 입출력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입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모니터하고 키보드만으로도 그렇게 통신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처리할 수 있는 CPU, 메모리 이런 가격이 상당히 비쌌어요. 그래서 예전에 은행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각각의 이제 그 모니터에다 입력하는 그 모니터 창과 키보드만 있었지 본체가 없었습니다. 다 이제 본사 슈퍼컴퓨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과거에는 컴퓨터 가격이 상당히 비쌌기 때문에 모니터와 키보드, 데이터를 입력하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처리는 따로 슈퍼컴퓨터 본사에만 그렇게 컴퓨터를 하나 두고 다 각 지점을 연결해둔 그런 형태였습니다. 자, 그때 이 장치를 입출력하는 장치를 우리는 단말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단말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입력하고 출력하는 기능.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보통신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첫 번째 장치는 단말 장치가 첫 번째 장치가 되겠습니다. DTE라고 합니다. DTE.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전송을 하려고 해요. 전송을 하려고 하는데 1.HWP라는 데이터를 전송하려고 합니다. 자, 1.HWP라는 아래 한글 프로그램 이용을 해서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 파일을 만들었는데, 자, 이 파일은 컴퓨터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신호의 종류 중에서 디지털 신호죠. 디지털. 자, 1과 0으로 구성되는 디지털 신호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근데 과거에,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화선을 많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전화선은 어떻습니까? 자, 전화선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기에는 부적합해요. 자, 음성신호. 전화선은 음성신호를 전송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자, 음성은 뭡니까? 아날로그 신호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원 데이터는 디지털 형태고, 전송하려는 그 전송하기 위한 통신 회선은 아날로그 회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모뎀이라는 장치가 필요해요. 모뎀. 자, 그래서 모뎀이 하는 역할이 신호를 변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을 아날로그 형태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은 수신 측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친구분들끼리 만일 그 전화선을 이용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각각 이제 모뎀이란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디지털 신호를 컴퓨터에서 처리를 하고 아날로그 신호로 이제 변환을 해서 쭉 전송을 하죠.
왜? 아날로그 회선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자, 그 다음 이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신 측에서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받아서 아날로그 회선으로 실어서 보낼 수 있도록 중간에 모뎀이란 장치가 필요하고요. 받는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모뎀이란 장치가 필요해요.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를 다시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DCE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자, 뒤에 상세하게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런 이제 DTE라든지 DCE가 필요해요. 이것은 여러분들 개념 아시겠죠? 여러분들 인터넷 설치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컴퓨터죠. 컴퓨터. 맞습니까? 그 다음 뭡니까? 모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 회선 연결하잖아요. 자, 됐습니까? 자, 이게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 중에서 한 가지가 되고요. 자, 또 하나, 통신 제어 장치 CCU라는 게 있습니다. CCU. 자, 우리 CPU가 하는 역할이 처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죠. 맞습니까? 자, 이때 제어라는 것은 처리가 제대로 되는지를 감독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럼 통신 제어 장치는 하는 역할이 뭐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통신되는지를 제어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장치들끼리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장치들끼리 서로 신호를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CCU라는 통신 제어 장치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 컴퓨터가 필요하죠. CPU. 자, CPU가 하는 역할은 데이터를 이제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전송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에서 데이터 전송계, 그러니까 전송하고 관련 있는 것은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그 다음 처리하고 관련된 것이 컴퓨터 혹은 CPU 혹은 중앙처리장치다, 그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컴퓨터가 포함이 되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컴퓨터를 빼고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크게 봤을 때는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이렇게 전송계까지만 포함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데이터 전송계가 아닌 것은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그때는 CPU라든지 컴퓨터가 해당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단말장치란 의미가 입력과 출력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CPU, 컴퓨터란 것은 처리 기능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단말장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TE라고 하고요. 터미널이라고 얘기해요. 터미널. 보통 터미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과 외부 사용자와의 접속점, 자,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출력하는 장치다. 뭐 전화기라든지 뭐 팩스라든지 컴퓨터가 그런 장치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자, 그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기능에 따라서 몇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지능형이 있고요. 비지능형이 있습니다. 자, 지능형이란 것은 처리 기능이 있어요. 비지능형, 처리 기능이 없습니다. 자, 컴퓨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능형 단말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 순수하게 모니터와 키보드만 있을 때는 비지능형 단말 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컴퓨터를 단말 장치라고 한다. 물론 이제 좁은 의미로는 입력과 출력하는 장치를 우리는 단말 장치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은 컴퓨터 자체 그냥 처리 장치까지도 포함을 해서 단말 장치라고 얘기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스마트 이제 단말 장치, 자, 인텔리전트 단말 장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CPU와 저장 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단말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단말 장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비지능형은 더미 단말 장치라고 있어요. 자, 입력 장치하고 출력 장치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말 장치. 그래서 요것은 요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능형 같은 경우에는 요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DCE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CE는 쉽게 모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모뎀. 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모뎀이라는 장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DTE. 자, 컴퓨터도 필요하지만은
이제 모뎀이라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모뎀이 하는 역할은 신호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신호를 변환하는 장치다. 그래서 신호라면은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자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뭐 다른 말로는 회선 종단 장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회선이 있으면은 회선 끝단에 설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통신 회선이 있죠. 자, 통신 회선이 있으면은 양 끝단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뭐 통신 회선을 다른 말로는 이제 채널이다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채널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뭐 TV 보실 때 TV 채널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통신 회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의를 보시면요. 자, 컴퓨터나 단말 장치에 데이터를 통신 회선에 적합한 신호로 변경하거나, 자, 컴퓨터라든지 단말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형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만들죠. 그 다음에 통신 회선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회선도 있지만은, 전화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로그 회선이 되겠죠. 자, 이때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 회선의 신호를 컴퓨터나 단말 장치에 적합한 데이터로 변경하는 경우도, 이제 신호 변환 장치 이제 정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모뎀이라든지 DSU, 코덱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 DTE하고 DCE하고 이제 접속을 해야 되는데 단말기하고 신호 변환 장치가 서로 이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컴퓨터하고 모뎀하고 연결이 되죠. 자, 모뎀이 예전에는 내장형의 모뎀도 있었습니다. 내장형. 지금 거의 뭐 이제 외부형이죠. 뭐 내장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내부에 삽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외부형,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와 이제 별도로 따로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제 연결을 하지 않습니까? DTE하고 컴퓨터하고 DCE하고 연결을 하는데 단말기하고 이제 신호 변환 장치하고 연결을 하는데 그때 연결할 때의 특성,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자,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맞습니까? DTE하고 DCE는 장비가 달라요. 그 서로 다른 장비를 연결하려면은 분명히 그 특성이 맞아야겠죠. 그래서 그 특성, 어떤 특성을 고려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험에는 자주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기억만 하십시오. 정기적인 특성, 기계적인 특성, 기능적인 특성, 절차적인 특성. 그래서 앞 글자라도 기억을 하시면요. 전, 기, 기절, 정기기절, 이렇게라도 좀 기억을 하십시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CCU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CCU, 통신을 제어한다. 자, 통신 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 통신 제어 장치. 송수신되는 이제 과정에서 제어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CPU는 처리를 감시하는 거지만은, CCU는 통신을 제어하는, 통신을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이제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자, 회선, 통신 회선에 전송하는 속도와 CPU, 중앙 처리 장치의 처리 속도를 서로 조정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이게? 자, CPU가 있고, 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것을 회선을 통해서 서로 전송을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의 처리 속도가 있을 거고요. 이 통신에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 속도 차이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아무리 빠르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통신 회선에 맞춰서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제어하고 감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통신하는 방식을 제어하고 다중 접속을 제어하고 전송을 제어하고 오류를 검출하고 정정하고 회선의 감시, 접속을 제어한다. 자,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부터 해서 상세하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감시하고 제어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단말을 제어한다라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자, 제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자, 단말기를 제어하는 것은 누가 제어하는 거예요? 단말기. 누가 단말기를 다루는 겁니까? 모니터하고 키보드 누가 다루는 거죠?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말기를 직접적으로 제어를 할 수가 없죠. 자, 그 다음 CCU, CCP, FEP
CCP, 자, 이런 것은 CCU에 내부적으로 좀 구분을 하자라면은, 좀 더 상세하게 구분을 하자라면은, 이런 종류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FEP라는 이 용어를 좀 기억을 하십시오. 전처리기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시험에는 전단 제어 장치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런 장치들도 정보 처리 시스템에 포함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CCU의 한 가지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번 출제가 되었네요. 꼭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 데이터 전송계와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전송계가 있고 처리계가 있습니다. 처리계를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변복조 장치. 자, 변복조 장치는 우리가 모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뎀은 어디에 속합니까? 전송계 중에서 DCE죠. DCE, 신호 변환 장치. 맞죠? 그죠? 자, 그 다음 데이터 전송 회선 맞죠? 통신 제어 장치. 맞습니다. 자, 근데 중앙 처리 장치는 뭡니까? CPU를 얘기를 하는 건데,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컴퓨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처리하는 거죠. 처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리계에 속하는 거지, 전송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다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2번은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은 여러분들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두 가지로 출제가 되는데,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하면서 3대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세 가지를 찾아라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때요? 나머지 하나는 다른 것을 주고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자, 두 가지로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 그리고 데이터.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 자,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정보통신 시스템과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차이점을 아셔야겠죠.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순수한 데이터를 생각하시면 돼요. 1과 0, 디지털 신호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보는 데이터를 처리해서 얻어지는 결과도 전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처리를 해야 됩니다. 처리는 누가 하는 거죠? 컴퓨터가 하잖아요. 그죠? 자, 이것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컴퓨터는 정보통신 시스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정보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단말기, 자, 그리고 전송장치, 전송하는 장치, 그 다음 컴퓨터입니다. 됐습니까? 자, 데이터 통신 시스템의 3대 구성 요소. 자,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말 장치 맞고요. 전송 장치 맞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컴퓨터 맞습니까? 틀립니까? 컴퓨터 들어오면 안 되죠. 데이터 통신 시스템에서는 컴퓨터가 아니라 통신 제어 장치예요. 통신 제어 장치. 요거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컴퓨터는 정보통신 시스템이고요. 통신 제어 장치는 데이터 통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대 구성요소 차이점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정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보통신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네요. 단말장치, 컴퓨터, 전송장치 맞습니다. 나번, 교환장치가 틀렸죠. 자, 그리고 우리는 전송장치를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신호 변환장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통신 회선. 자, 다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요소, 그냥 단순하게 구성요소를 얘기를 한 겁니다.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잘못된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CCU, CCP, FEP, 자, 이것을 다 모아서 우리는 CCU라고 얘기를 하죠. 통신 제어 장치 맞습니다. 자, 모뎀은 변복조 장치 맞습니다. 신호 변환 장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호 변환 장치 종류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DT는 뭡니까? DT는 단말기를 얘기하는 거죠. 단말기. 입출력 장치. 그죠? 입출력 역할을 하는 단말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에러를 감시한다. 자, 에러를 감시한다.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통신 제어 장치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분히 설명이 틀렸네요. 자, DSU는 뭡니까? DSU도 신호 변환 장치. 그러니까 자, DCE의 종류 중에 한 가지입니다. DCE, 신호 변환 장치에는 모뎀도 있고 DSU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번, 원거리에서 일괄 처리하는 시스템의 터미널. 자, 영문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원거리, 리모트, 일괄 처리, 배치. 다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용어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DSU는 신호 변환 장치다. 자, DSU는 신호 변환 장치다. DSU, 자, 신호 변환 장치 종류 한 가지다. 말씀을 드렸죠. 자, FEP는 전단 제어 장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통신 제어 장치 중에 한 가지죠. 자, 다른 말로는 전처리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처리기. 자, 두 가지로 설명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CCU도 통신 제어 장치 중에 한 가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DT는 데이터 회선 장치가 아니라 뭡니까? 단말기를 뜻하는 거죠. 라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중 통신 제어 장치의 역할은 자, 정답은 이제 나번이 되겠습니다. 회선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과정을 제어하고 감시한다. 정답은 나번이 되고 뭐 변조한다, 복조한다. 변복족이 뭡니까? 모뎀은 뭐예요? 신호 변환 장치죠. 그죠? 그리고 뭐 변환한다 이런 설명은 신호 변환 장치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통신 회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통신 회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정보통신 시스템의 구성에서 DT이라든지 뭐 DC이라든지 뭐 CCU라든지 그리고 컴퓨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각각의 이제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남은 것이 통신 회선이 남았습니다. 자, 통신 회선 뭐 전송 회선이다. 뭐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물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자, 이거 뭡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인터넷 연결할 때 자, 인터넷 연결할 때 쓰는 회선 이 회선을 이용을 하죠. 이것을 우리는 이중나선이다, 꼬임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특징이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광섬유가 시험에 많이 출제가 돼요. 자, 빛을 이용한 전송 방식이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꼬임선이라든지 동축 케이블 관련해서는 시험에 거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한 특징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선을 뽑아서 보시면은 여러분들 사무실에서 다 인터넷 연결돼 있잖아요. 그죠? 자, 연결되어 있는 그 커넥터가 있죠. 그것을 RJ45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리고 이 선을 UTP 케이블이라고 얘기하죠. UTP 케이블. 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케이블에다가 끝에다가 RJ45라는 요런 거 있죠. 이게 본체 연결되지 않습니까? 랜카드에 이렇게 연결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선이 여러 가닥 있고요. 자, 이렇게 선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컴퓨터라고 봤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 부분을 커넥터 부분을 RJ45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 선을 UTP 케이블이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UTP 케이블을 우리는 꼬임선이다, 이중나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요. 선이 이렇게 꼬여져 있어요. 그래서 꼬임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꼬여져 있냐 하면은 정기적인 간섭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전기 신호를 통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기적 신호 서로 이렇게 평행된 상태에서 전송을 하게 되면은 간섭 현상,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제 유선 전화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한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어떻습니까? 혼선된다든지 어떻게 신호가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든지 그런 문제 발생을 하죠. 그죠? 자, 그게 정기적으로 서로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은 발생을 거의 하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꼬여서 서로 이제 케이블을 만들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꼬임선으로 만들게 되었고요. 자, 하나의 케이블의 여러 쌍의 꼬임선들을 절연체 피복으로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다른 전송 매체에 비해서 거리, 대역포, 데이터 전송 율면에서 제한적이다. 그래서 꼬임선이 가장 성능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동축 케이블, 그 다음에 광이 가장 빠릅니다. 광이.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가 간편하다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시험에 거의 출제되진 않고요. 자, 동축 케이블 있죠. 자, 오른쪽에 이런 그림 보셨습니까? 보통 비디오하고 TV하고 이렇게 연결하죠.
그죠? 그래서 근거리, 짧은 거리에 통신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이 되고요. 뭐 케이블 TV, 이렇게 연결하죠. 장거리 전화, 자 이때 설치를 하고요. 고주파대의 전송로에 적합하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광섬유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뭐 매번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빛의 원리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리를 이용을 해서 광섬유를 만들어요. 여러 가닥의 광섬유를 만들어서 빛을 투과를 시키는 겁니다. 빛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속도가 일단 굉장히 빠르겠죠. 그래서 빛의 이제 반사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정기적 신호를 정기적으로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무유도성, 무누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지는 상세하게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정기적 신호, 전기를 이용해서 전송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중간에 신호가 전달되다가 이렇게 신호가 떨어져요. 감소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정기적으로 전송하는 것이 아니고 빛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무유도성, 무누화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기적 신호를 이용해서 전송하게 되면 유도성이라든지 누화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동축 케이블이라든지 꼬임선이라든지 비교해서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 일단 광섬유는 좋다, 그죠? 뭐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손실이 적고 신뢰성이 있고 보안이 좋고 세심, 경량화, 이것은 뭡니까? 그 한 가닥 한 가닥이 상당히 작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대역성이다. 광대역성, 넓은 지역을 인터넷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통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송의 손실, 감소율이 적다 말씀을 드렸죠. 빛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리피터의 설치 간격이 넓음으로 리피터의 소요가 적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은 참고 삼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인터넷 회선, 좀 전에 UTP 케이블, 자, 꼬임선 말씀드렸죠. 자, 꼬임선을 이용을 해서 내부 네트워크망을 설치하게 되면은 거리가 제한적입니다. 이거 꼬임선을 이용을 해서 몇백 미터, 1km, 이런 식으로 확장하지는 못해요. 연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만일 꼬임선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200m를 연결할 수 있다 라고 봤을 때,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수백 킬로 한 번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신호 감소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한 번에 연결할 수 있는 길이가 상당히 길어요. 깁니다. 신호가 쭉 그대로 유지가 돼요. 거의. 그런데 꼬임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이제 유도성이라든지 누화성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신호가 이만큼 되다가 쭉 떨어져요. 쭉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이 신호를 다시 복구를 해줘야 돼요. 이게 리피터라는 장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다음에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런 리피터를 이제 꼬임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200m 간격으로 계속 설치를 해줘야겠죠. 그런데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키로 단위죠, 키로. 그죠? 그래서 리피터의 설치 간격이 넓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요가 적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설치 비용은 비싸지만은 단위 비용은 저렴하다. 이것도 설명이 마찬가지인데, 한번 설치할 때는 비용이 많이 들죠. 한번 설치할 때. 왜? 고가지 않습니까? 고가. 가격이 비싸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설치하게 되면 단위 비용을 따져봤을 때, 단위 비용이란 것은 뭐 메다, 1m 단위로 해서 따진다든지 100m 단위로 해서 따진다든지, 그죠? 자, 이렇게 단위 비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저렴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장할 때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자, 이게 광섬유이기 때문에 광섬유하고 광섬유를 서로 이렇게 연결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기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선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광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빛이 이렇게 투과가 되잖아요. 그죠?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또 하나의 선을 이제 확장을 하려면은 이 부분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기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연결은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설치하고 보수가 용이하고요. 자, 분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이 확장이 되겠죠. 확장과 분기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기하거나 확장하거나 혹은 접속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하거나 아니면은 여기 선을 서로 붙인다는 얘기죠. 접속은. 자, 가능하지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접속하는 방법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었는데 융착 그리고 기계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뭐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광손실 같은 경우, 자, 손실은 발생을 합니다. 자, 뭐 손실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조금은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광신호가 이제 강도가 약해지는 현상은 있는데 그 손실이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흡수되는 손실, 접속됐을 때 손실, 산란되는 손실이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자, 선이 이렇게 있죠. 광섬유가 있습니다. 이 광섬유하고 이 광섬유를 서로 연결했습니다. 자, 연결함으로써 이 부분에 약간은 그래도 매끄럽지가 못하겠죠, 그죠? 이게 접속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란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흡수 손실은, 자, 빛이 이렇게 투하가 되는데, 전송이 되는데, 뭐 이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신호가 제대로 전송이 못 되고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흡수 손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산란 손실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빛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산란 손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종류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에서 주 통신 선로로서 그렇게 많이 설치를 했죠. 자, 그 다음, 자, 광섬유가 많이 출제가 되고요. 위성통신은 뭐 거의 출제되지 않는데, 뭐 기본 개념 정도 아시면 됩니다. 자, 위성통신, 지구가 있으면은 위성이 있죠. 자, 이 위성하고 받을 수 있는 지구국, 이걸 지구국이라고 얘기하죠.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통신하는 거죠. 이것을 위성통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 이게 무선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채널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채널, 전송로, 채널 1번 채널, 뭐 2번 채널.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위성으로 해서 통신을 할 경우에도 우리는 채널을 서로 구분해서 전송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전송이 이제 지연되고 뭐 좀 길어지고 보안이 취약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환경에 제약을 받죠. 자,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이 선만 제대로 문제가 없도록 선로만 잘 만들어 주면은 전송이 제대로 되겠죠. 근데 위성 통신 같은 경우에는 지구하고 위성 간에 서로 통신하는 거기 때문에 환경, 그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눈이 오거나 뭐 비가 온다라면은 전파가 지연이 되고 감소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전송 회선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자, 평형 케이블은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꼬임선이 있죠. 그 다음 동축 케이블이 있는데 꼬임선하고 동축 케이블 사이에 그 정도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동축 케이블은 평형 케이블보다 대역폭이 넓다. 대역폭이 넓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뭐 그러니까 차선을 비교하자라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데이터를 많이 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고속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동축 케이블이 평형 케이블보다는 성능이 좋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평형 케이블은 동축 케이블보다 혼선, 감쇄, 전송 지연이 적다. 자, 이런 지연이 적다는 얘기는 성능이 더 우수하다는 얘기잖아요. 설명이 틀렸다는 얘기요. 나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의 설명이 아닌 것은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역폭이 넓어서 정보 전송 능력은 향상되나 동축 케이블보다 신호 감쇄 현상이 심하다. 자, 이거 설명이 틀렸네요. 자, 광섬유는 동축 케이블보다 성능이 우수해요. 그래서 감쇄 현상이 심하지 않습니다. 낮습니다. 근데 가번이 설명이 틀렸네요. 그죠? 자, 정기적 잡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뢰성이 높다. 맞고요. 보안이 뛰어나다. 그리고 무게, 크기에 대해서 이점이 있다. 그죠?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고 가늘다는 얘기입니다. 세밀한 얘기죠. 정답이 가번이 되고요. 자, 광섬유 케이블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접속, 확정이 불가능하다. 이건 아니죠.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능한데 어렵다는 얘기죠. 나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중 광섬유 케이블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주로 광섬유에 대해서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장점이 아닌 것은, 자, 많은 중계급 전선이 필요하다. 자, 이거 중계하는 전선이 필요하다 그 말인데, 리피터 생각하시면 돼요. 리피터. 자, 일반적으로 통신을 할 경우에는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그 길이가 한정적이에요. 그런데 광섬유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그 신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중계기가 필요 없어요.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중계기가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얘기예요. 5번 다음 중 광통신의 장점으로 맞지 않은 것은 자, 정기적 유도성이 발생한다. 아니죠. 정기적이 아니라 빛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유도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라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008년 기출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번 광섬유에서 발생하는 손실이 아닌 것은, 자, 뭐 각각의 정확한 정의를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이런 손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이제 나번이 되겠는데요. 나번이 비슷하게 정답을 만들려면은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레일리 분산이 아니고요. 산란이라고 바꾸게 되면은 정답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분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분산이나 뭐 산란이나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로서는 비슷하게 사용을 하지만은 물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2번 광섬유 케이블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자, 광섬유 케이블이 있으면은 빛을 통과시켜서 빛의 반사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렇게 이제 전송하는 것이 기본 원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전반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전반사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면요. 빛이 굴절하지 않고 100% 반사되는 현상을 전반사로 얘기를 하는데, 자, 굴절이란 것은 그각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죠. 이렇게 물속에 젓가락을 넣게 되면은 약간 비스듬하게 보이죠. 그죠? 이것을 굴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굴절 현상이 발생을 하면은 100% 어떻게 그대로 해서 전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100% 반사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전반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정리하시겠죠, 그죠?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